지난 4월 13일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하여 나흘간 할아버지는 학살자이고 아버지는 범죄자라는 폭로를 하였습니다. 그 나흘 동안 여러 방송사들의 생방송으로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로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사 며칠 아니라 몇 달, 아니 몇 년간을 계속하여 폭로하더라도 거기에 팩트와 증거가 전혀 없으면 그것은 폭로가 아닙니다. 전우원 씨는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광주 사태가 끝난 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태어난 이가 광주 사태에 대하여 폭로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전우원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와서 계속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부모와 함께 살 기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광주 사태에 대한 전우원 씨의 정보 소스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하지도 배포하지도 못하게 하였다가 회고록에서 1980년에 대한 회고 및 관련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게 하고 부분적인 내용만 배포를 허용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검열이 이토록 심한 독재 국가는 아마 한국뿐일 것입니다. 게다가 광주 사태의 진실은 책으로 출간하지도 못하게 하고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 사태에 대한 전우원 씨의 정보 출처는 광주 사태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들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들만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정보에 세뇌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세뇌된 후에 앵무새처럼 유언비어를 따라 말하는 것은 폭로가 아닙니다. 전두환이 학살자라는 말은 전우원 씨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 발간을 탄압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슬프게도 전우원 씨가 느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죄책감은 광주 사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주장만 들었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한 무지가 표출된 이번 전우원 씨의 폭로 사건은 저처럼 광주 사태를 겪어본 세대가 이제는 5.18의 거대한 사기극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경종이기도 합니다. 전두환이 학살자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소문, 즉 헛소문이 사기극에 의해서 널리 퍼졌습니다. 광주 사태 당시에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전두환이란 이름 석자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광주 시민들도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는 구호를 처음 들었을 때 전두환이 누군지 몰라서 광주시청 직원이거나 광주의 번데기 공장 사장 이름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전두환 광주 학살 유언비어가 전국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모든 소문에는 반드시 최초 발설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악성 유언비어 유인물로 전두환이란 이름이 갑자기 악명 높은 이름이 되게 한 자는 부산 미 문화원 방화범 김현장입니다. 김현장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아닙니다. 김현장이 전두환 광주 학살의 근거로 제시하는 유일한 근거는 미국이 시켰다는 황당한 주장뿐입니다. 과격한 반미주의자였던 김현장은 국민들에게 반미주의 세계관을 심어줄 목적으로 전두환 광주 학살 유언비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수부대 집단 발포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좋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만약 공수부대 집단 발포가 있었다면 어째서 그 사건 목격자가 아무도 없고 사진이나 영상 기록이 없으며 집단 발포 현장에서 M16 총상으로 사망한 자가 없는 것입니까? 발포 명령은 북한군 군사 용어이고 국군은 사격명령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격명령은 장교 아닌 사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었을 때만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5월 21일 도청 광장에서 사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었습니까? 5월 21일 사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망 장소는 시위대와 공수부대가 대치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5월 21일 희생자가 생긴 첫 번째 원인은 운전을 할 줄 모르며 술에 취해 있었던 시위대가
수백 대의 군용 차량을 과속으로 몰며 무기 탈취하러 다니다가 낸 교통사고였습니다. 5월 21일 아침 아세아 자동차에서 600대의 차량이 털렸으며 그중 수백 대가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누가 군용 차량을 탈취하였을까요? 차량 탈취범들 중 다수는 해남과 나주 등 타 지역에서 온 청소년들, 즉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5.18 유공자들이 되었지만 운전을 할 줄 모르는 민간인들의 군용 차량 탈취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5월 21일 아침에 수백 대의 군용 차량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였을까요? 시위하는데 군용 차량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군용 차량 탈취의 첫 번째 목적은 전라남도 전 지역의 예비군 무기고 습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자기 도시의 무기고 위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아닌 장성과 나주, 영암과 목포, 해남 등 전라남도 전 지역의 무기고 무기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우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월 21일 점심시간부터 금남로 시위대 후미에서 시민들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들이 분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른들은 꺼림직해서 총을 받지 않았고 청소년들은 덥석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다룰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 여기저기서 총기 오발 사고를 냈습니다. 총성이 있었으나 대부분 청소년들의 총기 오발 사고 총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총기 사고 희생자들이 공수부대와 대치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 즉 시위대 후미 쪽에서 생긴 이유입니다. 총기를 다룰 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총기 지급을 하여 오발 사고 희생자가 생기게 하고 공수부대 집단 발포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애매한 국군에게 그리고 그 사건과 하등의 관계가 있을 수 없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학살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총기 오발 사고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게 한 주동자들, 즉 사고 원인 제공자들은 5.18 유공자가 되고 전우원 씨는 어려서부터 너희 할아버지는 학살자, 너는 학살자의 손자라는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 무기를 탈취하여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전도사에 대한 죄책감은 비자금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5.18 재판 이후 세대인 전우원 씨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추징금이 부과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1995년 가을 김대중은 자기 자신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더러 얼마 받았는지 자백하라는 압력이었습니다. 노태우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2천억을 받은 김영삼이 인생 최대의 정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정치거래로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5년 공소시효를 없앤 5.18 특별법은 위헌이었습니다. 5.18 특별법이 위헌이므로 김영삼 정부 5.18 재판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본래 정치자금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광주 사태를 누가 일으켰는지를 다투는 재판이었습니다. 광주 사태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광주 사태라는 명칭을 정한 자들이 일으켰습니다. 광주 사태 주동자들은 제2의 부마 사태를 일으키겠다는 의미로서 광주 사태라는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5.18 재판은 광주 사태를 일으킨 광주 사태 주동자들이 전두환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전두환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7월까지 1년 넘게 검찰의 광주 사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검찰이 무엇을 발표하였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발표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광주의 재판 신청인들은 사실무근의 고소고발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소송을 건 광주 단체들은 전두환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검찰이 아무리 철저히 조사해 보아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광주 사건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넉 달이 지나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출구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5.18 재판이었습니다. 김영삼은 공소원 없음을 발표한 검찰 수뇌부를 숙청하고 최한 검사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 처벌을 받게 하라는 명령과 자기가 퇴임할 때 사면할 테니 유죄 판결이 기록에 남는 재판이 되도록 이끌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으로 명명한 이 재판은 권력이 사법부의 판결과 형량을 미리 지시한 재판, 즉 지극히 비민주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 처벌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 처벌을 받은 이유를 크게 잘못 알고 있기에 사기극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세뇌되어 있기에 사기극인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광주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및 심지어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들이 5.18을 계속 재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김영삼 정부 사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린 유죄 판결은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광주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기소할 구실이 전혀 없자 1996년 3월까지 전두환을 기소하기 위하여 최한 검사가 낸 꾀는 비자금으로 엮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편법이었습니다. 광주 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광주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지 정치자금 문제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었기에 잘못된 편법이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하겠다고 한 검은 돈은 정치 자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비자금으로 부른 것은 김영삼 정부 사법부와 언론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만약 전직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비자금으로 부르려면 모든 한국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비자금으로 용어를 통일하여야 합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정치 자금은 한국 대통령들이 받은 정치 자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덕분에 흥한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정치 지도자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순기능입니다. 국내에서 고사 직전에 있던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급속도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승승장구하는 쾌거를 구가한 때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말기에 기업 총수들이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사회 환원 최대 수혜자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쓰고 남은 정치 자금을 모두 후임 대통령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후임 대통령에게 물려준 정치 자금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입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씨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 후 3천억 원의 선거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치 자금을 받은 이유는 김영삼 후보 선거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업 총수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기업 총수들이 별도로 김영삼 새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000억이 넘는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0억쯤 김영삼 총재에게 대선 자금으로 전달한 후 출당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출당 조치는 배신이었고 자신을 배신한 김영삼 총재에게 3,000억 전부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가 김영삼 계열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비자금 이슈가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즉, 선거 자금으로 기업이 낸 돈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총수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한 정치 자금을 모두 김영삼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검찰에 보고하였으며 그 돈이 김영삼 대통령 대선 자금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김영삼 대통령 대선 자금을 마련하던 노태우 대통령이 받은 정치 자금이 되며 검찰은 용어 혼동 전술로 그 정치 자금을 비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제공받은 정치 자금과 김영삼 대통령이 제공받은 정치 자금 액수는 비등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검찰은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받은 정치 자금까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으로 계산하여 언론 플레이한 것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만약 전직 대통령이 받은 정치 자금에 추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추징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치자금을 가장 국가를 위하여 사용한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장 크게 발전하였으며 제5공화국 시절의 성공적인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학계의 관심사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전 세계가 감탄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 것을 범죄 취급하는 것인지 누가 설명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받은 정치자금에 비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듯이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양 검사는 고의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 액수를 몇 배로 뻥튀기까지 하였습니다. 최양 검사는 기업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한 정치자금을 노태우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계산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 액수를 기준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계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한국은 경제 약소국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부강한 경제대국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경제 약소국 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과 경제대국 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 액수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예를 든다면 그것은 행상인 자녀가 받는 용돈과 대기업 회장 자녀가 받는 용돈은 동일하다는 논리로 대기업 회장의 자녀의 용돈을 기준으로 행상인 자녀 용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뇌물을 준 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탄핵 때 사기 탄핵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서도 뇌물을 준 자가 있는 것으로 사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뇌물 제공자가 없는데 뇌물죄로 처벌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억울한 판결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엉터리 재판이 김영삼 재판 시절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삼성이 자기 회사 로고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승마 선수에게 말을 빌려준 것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뇌물 제공자는커녕 제3자 뇌물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항상 전두환 추징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에게 전두환이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뇌물 제공자가 없는데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인지요. 뇌물죄 처벌을 하려면 반드시 3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재판도 하지 않고 추징금을 물렸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불법입니다. 누가 얼만큼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는지 제공자를 수사하고 그 정치자금이 과연 뇌물이었는지를 다투는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판이 전혀 없이 여론몰이 인민재판식 판결을 한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뇌물을 받은 자에게 추징금이 선고될 때는 뇌물을 준 자에게도 추징금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뇌물 제공 혐의로 처벌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IMF 환란을 초래하여 국민이 지극한 경제고를 겪게 한 김영삼 정부 사법부는 무슨 논리로 전두환을 뇌물죄로 엮었을까요? 그 논리는 제5공화국 시절에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이 뇌물을 받았다는 논리였습니다. 최환 검사와 최동욱 검사의 논리는 제5공화국 시절에 번창한 기업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번창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외채가 많아서 당시 화폐 가치로서는 거액이었던 국민 한 사람당 40만 원의 빚을 외국에 지고 있던 정부를 물려받아 퇴임하기 전에 그 많은 외채를 전부 갚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국민 빚을 갚아준 것이었을까요? 생활고로 자살하는 국민이 없었던 시대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7년간 전 국민 소득 수준이 무척 높아졌고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무슨 일을 하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무슨 사업을 하든 크게 번창하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최환 검사와 최동욱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국민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런 주장이 과연 맞는 주장이며 경제 건국을 한 대통령을 이런 주장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막대한 추징금을 물리게 한 것이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전재용 씨 아들이 아버지의 범죄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싼 땅이 한 평에 일어나던 1950년대에는 누구나 땅을 살 수 있었으며 그때는 땅을 사두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진우원 씨 외할아버지 이규동 장군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이며 27필지를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구입하였는데 곧 그린벨트로 묶여버렸습니다. 사위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전혀 아무런 재산 가치가 없었고 이규동 장군은 그 불모지에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상속할 때에는 장녀 이순자 여사와 아들 이창석 씨에게 상속하여야 하는데 장녀를 공동명의로 하면 전두환 비자금으로 엮일 것을 우려하셨는지 공동상속자로 딸 대신 외손자 전재용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 임야는 야산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1950년대에 구입한 야산이 1981년에 대통령이 취임한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요? 전재용 씨 외할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이 임야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제되고 추징금 납부를 위해 팔았습니다. 그린벨트가 막 해제되었을 때 그 산의 큰 가치는 5년 이상 자란 유실수였습니다. 유실수가 있으면 해마다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민둥산보다는 유실수가 있는 산이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생물체이므로 5년 이상 자란 나무들의 판매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산림소득분 120억 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후 9년이 지나서 법원이 양도소득세 60억 원 포탈 혐의로 전재용 씨와 외삼촌 이창석 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산림소득분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9년 전에 냈는데 법원이 9년 후에 양도소득세를 60억 원 더 올리고 포탈 혐의로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9년 후 갑자기 추가된 양도소득세 60억 원이라면 도대체 세금을 몇 %나 내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검찰과 사법부의 이런 불법 행위를 고발해야 합니다.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 어느 소득보다도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외할아버지한테서 상속받은 임야를 팔아서 판 돈은 부친 추징금으로 납부된 것을 알면서도 전재용 씨와 외삼촌 이창석 씨를 감금하고 1천일 동안 노역을 시킨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외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은닉 비자금 누명을 쓰는 것도 억울한 일일 텐데 대한민국에서 임야를 팔고 전문가가 산정해준 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9년이 지나 갑자기 법원이 양도소득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놓고 1천일 동안 노역을 시키는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과연 전재용 씨 말고 또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자기 아버지의 범죄로 알고 있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땅과 해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오늘 희망찬 정묘년 새해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나라의 국운이 계속 뻗어나고 결의 살림이 더욱 윤택해지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 알찬 발전이 이룩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의 2천만 동포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녘 땅에서 거두고 있는 보람과 성취가 북쪽으로도 넘쳐 흘러 순환의 결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화합과 협력과 헌신으로 역사에 남을 성취와 보람의 한 해를 가꾸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제10회 아시아 경기 대회의 찬란한 성공으로 모든 면에서 아시아 정상권에 우뚝 선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고 세계에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제의 흑자를 실현하여 외채를 줄여가게 되고 투자보다 많은 저축을 달성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해 못지않는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과 선진의 조국을 향하여 그처럼 힘찬 전진을 기록한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에게 본인은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년대 후반의 첫 해를 영광과 보람으로 장식한 우리는 이제 민족사 발전의 일대 전기를 슬기롭게 가꾸어 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전환을 앞두고 나라 안팎에서 밀려오는 도전과 변화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격동의 연대입니다. 또한 88년의 평화적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은 우리 결의가 일찍이 근접해 본 적이 없는 선진도약의 웅대한
분수령인 것입니다. 언제나 막바지 오르막길이 가파르고 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땀을 쏟고 더 큰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여 이제 눈앞에 다가선 미지의 준봉을 향해 거침없는 전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안정과 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가꾸는 터전이며 화합과 단결과 스스로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주인의식이야말로 국가 대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정상권을 뛰어넘어 세계의 중심권에 다가서는 88년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민족의 저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갑시다. 새해 새아침에 이러한 다짐이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다시 한번 6천만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